오늘은 지방흡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때부터 비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별도로 박사과정을 이제 겪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연구를 많이 했었죠. 2001년에 지방흡입 전문병원을 개원하기는 했지만, 이때에도 운동처방사, 식이연구원, 또 심리학자분과 같이 팀으로 된 제대로 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이렇게 20년 동안 병원을 운영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좀 해왔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 행했었던 그 수많은 치열한 체중 감량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도 많이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운동에 의한 감량과 지방흡입에 의한 변화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한 감량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의한 답은 당연히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질문을 좀 바꾸어서 어떤 두 분이 많은 변화를 만드셨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빠르게 만든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지방흡입으로 해서 만들어진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분이 좀 더 건강한 결과를 만드신 것인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질문 그대로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감량이 실제로 운동에 의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주요 제목은 운동으로 달려 있고, 또 본인들이 열심히 운동은 하셨지만 순수하게 이 운동 때문에 나타난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정에서 운동과 더불어서 강력한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조절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되거나 무리한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걱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식이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성분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고, 섭취하는 시간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식사량이 너무 적어지는 것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이것을 보충하고자 판매되는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섭취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많고요. 1인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정도의 식사가 제법 연장되는 형태의 식이요법이라면 이것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성분을 조작해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나 노력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그 양에 비해서 칼로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오히려 이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서 체중을 잘 뺄 수 있다는 이론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이 이론의 수장격인 게리 터브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또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이론이, 상반된 이론이 나타나면서 학자들도 많이 궁금해해서 결국은 이 게리 터브라는 분의 어떤 연구진과 미국 보건국립원 NIH라는 그 기관에서 스탠퍼드 대학을 기점으로 주축으로 하는 굉장히 큰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한 그룹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을 했고, 한 그룹에서는 지방을 먹는 것을 제한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체중의 변화, 물론 뭐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을 했고요, 봤고, 그 이후에 또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궁금해 했었죠. 그런데 결론이 이 두 그룹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의 감량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제한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체중이 증가되는 것이 보였죠.
먹는 것의 성분을 조절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고, 다만 그 정도의 식사량을 좀 줄였던 것 때문에 체중의 감량이 일어났고, 또 이것은 식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다시 또 요요로 증가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방법은 우리 몸에 케톤을 증가시키는 어떤 신진대사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두통이나 구토, 불면증, 변비 뭐 이런 좋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이 상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같이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분을 조절해주는 식이요법은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고 건강만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돈벌이에 그 마케팅에 너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섭취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됐었죠. 뭐 저녁을 건너뛰고 안 먹는다거나, 뭐 주말에 안 먹는다거나, 또 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들이 다 이런 것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체중 조절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얘의 역할을 좀 많이 도와주게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가끔 들어오면 이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할 때 그 작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근사해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학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연구나 또는 여러 가지 연구를 분석하는, 메타 분석하는 어떤 이런 논문에서 이런 간헐적 단식이 그냥 규칙적으로 적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그냥 단식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섭취하는 음식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음식량이 줄어서 그 정도의 감량만 나타났고, 나중에 또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왔을 때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도 적지가 않죠.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좋지 않고, 또 당뇨병이나 이런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 더 좋지 않고, 위장장애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서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식사에 비해서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성분의 밸런스를 깨트리거나 또는 시간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이런 식사법들이 그냥 적당한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괜히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귀찮기만 하고 번거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건강은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또 알려지고 SNS에서 논의된 이런 많은 방법들이 사실은 다 이런 방법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건강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장기간 심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극기 훈련처럼 진행하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서 머리칼이 많이 빠지거나 생리 패턴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거나, 또는 40대 여성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담낭에 담석, 돌이 생겨서 이 담낭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시는 20대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좀 슬림한 몸매를 위해서 약간의 건강 문제를 뒤로 미뤄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것이 누적된 잘못된 효과를 몸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감량은 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요를 일으켜서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피부의 탄력성을 많이 감소시켜서 실제로 좋은 감량을 만들었을 때 이 여분의 피부가 안으로 모일 때 이게 탄력성이 없어져서 처지거나 찌그러지는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목만 운동이고 실제로는 잘못된 식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감량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운동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량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순수한 운동에 의한 지방의 감소는 사실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웰빙을 위해서 권장되는 운동을 매일 했다고 쳐도 이 운동이 지방 1kg의 변화를 만들기에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또는 시간을 두세 배로 늘리는 이런 방법들을 또 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방이 2배, 4배로 늘어야 되는데 단순한 계산과 달리 실제로 지방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몸소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지방흡입은 어떤 과정인가요? 지방흡입은 우리 몸의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만 꺼내는 과정입니다. 수술이나 회복 과정이 조금 힘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100%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과도한 지방 때문에 좋지 않아졌던 성인병들의 수치들,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의 수치가 지방흡입이 이루어지고 상당 기간 후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불편해서 뭐 통증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처럼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바디라인이 굉장히 좋아지시니까 옷 입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방흡입에 비해서 많이 순수한 지방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좋은 지방이 감소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역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이, 바디라인이 많이 좋아지면 그 이후에 우리가 늘 시도하고 실패했었던 나쁜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결과는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좋은 시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흡입 후에 빠른 감량을 이렇게 독려하는 병원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지방흡입을 하고 그 효과를 헷갈리고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과장된 결과를 또 후기를 얻어서 그것을 또 광고에 이용하는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빠른 감량이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병원 입장에서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곳들은 별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지방흡입에 의한 감소가 제목만 운동에 의한 이런 감소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방흡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소위 날로 먹으려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실제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동행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지방흡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그냥 한 번의 시술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흡입을 고려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술 과정이나 그 이후에 불편이나 통증을 또 감수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게 번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결과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진행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방법들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더군요. 제 병원에서는 매일매일 행복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좋은 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좋은 지방흡입을 겪는 것은
아주 건강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